상황 판단 최근 기출문제 분석 2020년 기출문제 분석 단계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2020년 1번 문제부터 10번 문제까지 이번 시간에 이제 분석이 진행이 될 것이고요. 초반부 거의 비슷합니다. 법규형 문제가 6번 문제까지 쭉 등장을 하고 7번 문제, 이건 이제 규칙형 스타일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번에는 이제 지문형이 이때는 초반부에 사실상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8번 문제부터 10번 문제까지는 이제 수리형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이런 스타일로 일단 구성이 되고, 그 다음 이제 11번 때부터 계산과 퀴즈 스타일이 막 등장하게 되겠죠. 자, 일단 1번 문제 바로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자, 형태를 봤더니 각주가 살짝 있긴 하지만 이건 그냥 어떤 개념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첫 번째 문제 아주 전형적인 분절형 스타일입니다. 선택지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항 정도만 살펴보고 갑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 행정으로 인해 징계 의결 요구가 된 경우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변호인 선임 비용 지원 결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선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뭔가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이 적극적인 행정을 했는데,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와 관련돼서 뭔가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로 인한 소송이 진행되었을 때 그 소송 비용을 지원해주는 그런 요건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선택지로 갑시다. 1번 지자체장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 행정으로 인해 징계 의결 요구가 된 경우 위원회의 지원 결정에 따라 500만 원 이 변호인 선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답니다. 자, 요거 지금 현재 징계 의결 요구가 된 경우라는 것을 체크를 확실하게 하셨으면 방금 봤었던 1항에 해당하죠. 징계 의결 요구가 된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범인이고요. 2항은 달라지는 게 요게 고소 고발을 당한 경우로 바뀝니다. 적극 행정으로 인해서 징계 의결된 것과 그 다음에 고소 고발을 당한 경우 구분해가지고요. 고소 고발을 당한 경우에 위원회의 지원 결정에 따라 수사 과정에 한하여 5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선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번 선택지 틀렸죠? 징계 의결 요구니까 500만 원 안 돼요. 200만 원 이하입니다. 2번 지원 결정을 받은 공무원이 적극 행정으로 인해 고발당한 사건이니까 이건 2항이었고, 에 대해서 이미 변호인을 선임하였더라도 선임 비용을 지원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해야 된다. 바로 뒤에 나오겠죠? 요거까지 봤습니다. 3항 제1항, 제2항에 따라 지원 결정을 받은 공무원은 이미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임 비용을 지원받은 날부터 1개월 내내 변호인을 선임해야 된다. 그러면 이미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굳이 추가로 변호인 선임하는 게 아니겠죠? 그런데 2번은 이미 선임한 상태입니다. 근데 또 1개월 내에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해야 한다고 했으니까 잘못됐죠? 그 다음 3번 지원 결정을 받은 공무원이 적극 행정으로 인해 고소당한 사유와 동일한 사실관계로 무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지원 결정 취소해야 된다. 자, 요게 포인트죠. 동일한 사실관계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찾아봅니다. 두 번째죠. 다음 어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호 아니고요. 2호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경우입니다. 3호 제0공조 제3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자, 일단 여기는 없습니다. 지금 3번에서는요. 무죄의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원 결정 취소해야 된다? 해당 안 하겠죠? 혹시 모르니까 무죄 판결에 관한 게 혹시 있는가 또 봅시다. 2항 제1항에 따라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에 선임 비용을 즉시 반환해야 되고, 3항 제2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일부나 전부를 면제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퇴직한 경우 그러니까 없습니다.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지원 결정 취소 사유가 아니죠. 아닙니다. 따라서 땡. 선택지를 앞쪽에 내놨더니 저도 헷갈리네요. 자, 그 다음 4번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라도 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이 지원받은 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한 반환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요거 여기서 봤죠? 여기서 봤습니다.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때 요러고 그대로 반영됐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5번 선지는 여기에서 나옵니다. 퇴직한 경우. 퇴직한 경우에도 적용합니다. 그러면 반환해야 돼요. 반환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로 바로 갑시다. 두 번째 문제,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을 묻고 있고요. 일단 이것도 상황이 나와 있긴 하지만 상황 아주 간촐합니다.
단촐하기 때문에 상황 보고 선지 보고 올라가겠습니다. 갑과 을은 맹견을 각자 자신의 주택에서 기르고 있고요. 갑은 월령 1개월인 맹견 A, 그 다음에 을은 월령 3개월인 맹견 B의 소유자입니다. 요 월령 차이가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1번, 갑이 A를 동반하고 외출하는 경우 A에게 목줄과 입마개를 해야 된다. 목줄과 입마개가 포인트겠죠? 봅시다. 자, 목줄, 입마개 찾습니다. 목줄, 입마개. 여기 있죠? 두 번째 조에 따랐을 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되는데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과 입마개를 하거나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갑의 개는 월령 1개월입니다. 해당 없죠? 그 다음 역시 갑은 맹견의 안전한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안전한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정기적 교육. 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가봅시다. 그러면 그 다음 사망에 맹견의 소유자는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네, 이거 의무입니다. 의무. 그래서 맹견의 소유자라고만 했어요.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1항에 2호를 적용할 때는 3개월 월령이라는 게 기준이 되지만 사망 같은 이런 교육은 이게 월령 구분이 없습니다. 맹견의 소유자이기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받아야 되죠. 그 다음 3번. 갑이 A와 함께 타 지역으로 여행을 가는 경우 A에게 갑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표시한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아도 된다. 자, 타 지역으로의 여행 이런 케이스로 또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앞조에 있었던 2항 제1항의 개를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 요거죠. 이 경우에는 소유자의 성명, 전화번호, 등록번호를 표시한 인식표를 개에게 부착해야 되는데 제1항의 개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입니다. 갑의 개는 해당이 없죠. 따라서 안 해도 됩니다. 부착하지 않아도 돼요. 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자, 5번만 추가로 보겠습니다. 이제 B의 경우 을이 B에게 목줄을 하지 않아 제3자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을을 3년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쭉 보시면 후반부에 나왔죠. 세모죠. 네모네모조 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고 상해에 이르게 했으니까 이건 2항입니다. 네모네모조 제1항 네모네모조 제1항은 요런 거 했어야 되는데 제대로 안 지켜가지고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 들어갑니다. 3년 징역하면 안 되죠. 네, 그래서 5번 역시 틀렸습니다. 네, 가볍게 처리가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 다음 3번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이것도 뭐 병렬책 정보구조처럼 보이죠? 바로 선지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를 보면 청원경찰 배치와 관련된 요건들이 나와 있어요. 1번 청원경찰의 임용승인과 직무감독의 권한은 관할 결창서장에게 있다. 자, 요게 일단은 임용승인이라는 것, 그 다음에 직무감독이라는 것, 요거 다 묶여야 됩니다. 자, 여기에 키워드를 맞춰가지고 살펴봅시다. 임용승인, 직무감독. 첫 번째 쪽 1항에서는 일단 청원경찰의 개념을 설명해줬고요. 2항, 배치, 신청, 누가 하는가, 기관의 장 등이 한다. 3항, 지방경찰청장은 요 신청 받으면 배치 여부를 결정해줘야 되고. 4항, 지방경찰청장이 자기가 판단했을 때도 배치가 필요하겠다 했을 때 청원경찰 배치할 것에 대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없죠. 그 다음 두 번째죠. 청원경찰은 청원경찰의 배치를 받은 자와 청원주, 배치된 시설, 기관, 시설, 사업장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감독 나왔습니다. 자, 배치 결정을 받은 자와 관할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1번 이미 바로 틀렸죠. 임용승인과 직무감독 중에서 직무감독의 권한은 이건 맞죠. 지금 이건 맞습니다. 직무감독의 권한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있다라고 분명히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용승인에 대한 것까지 관할 경찰서장인가가 문제가 되죠. 그 다음 쪽 아니고요. 세 번째 쪽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하되 임용을 할 때는 미리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네, 관할 지방경찰청장이요. 그냥 관할 경찰서장이 아니고요. 1번 틀렸죠. 네, 요게 해당이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2번 청원경찰은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요청뿐만 아니라 배치받으려는 기관의 장 등의 신청에 의해서도 배치될 수 있다. 자, 신청 및 배치의 구조는 전반부에서 봤습니다. 여기서 봤죠? 여기서도 봤습니다. 그래서
기관의 장 등이 신청할 수도 있고, 그 다음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가지고 기관의 장 등에게 배치할 것에 대한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2번이 정답이네요. 오케이, 정답 나왔어.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3번까지만 볼게요. 청원경찰의 임용 자격 및 임용 방법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며 청원경찰의 결격 사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 임용 자격과 임용 방법, 청원경찰의 결격 사유, 얘들이 어디에 규정되는가를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조는 없었고요. 두 번째 조에서 1항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이거는 직무 범위가 여기에 규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임용 자격과 임용 방법, 요거 그 다음에 결격 사유 아니죠? 좀 더 봅니다. 가면 세 번째 조의 2항에서 국가공무원법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원경찰로 임명될 수 없다. 자, 결격 사유 국가공무원법에 있습니다. 대통령령이 아니죠?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4번 아니 지금 다시 앞으로 돌아갔어야죠. 3번 틀렸다는 거 확인하시고 그냥 깔끔하게 넘어가겠습니다. 4번, 5번도 어렵지 않게 판단됩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 4번 문제도 보니까 구조가 일단 글이 좀 길기는 하지만 병렬적일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조도 3개 조로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별도의 상황이 설정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선지로 가겠습니다. 자, 농식품 투자 조합이 등장할 것이고, 뭐 조합이 어떻게 구성되는가, 어떤 요건이 갖춰져야 되는가, 이런 내용 대충 나오겠죠. 그 다음 해산한 경우니까 1번 선택지와 관련된 내용은 주로 후반부에 등장할 거 예측될 겁니다. 해산을 한 경우 조합의 규약에 따른 규정이 없는 한 업무집행조합원이 청산인이 된다. 봅시다. 첫 번째 조. 일단 요거는 해산이라는 키워드가 없습니다. 쭉 넘어갑시다. 두 번째 조. 어떤 행위가 금지되는 대상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넘어가고. 세 번째 조. 해산 나오죠. 네. 농식품 투자조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해산한다. 1번이 묻고 있는 것은 그냥 해산 이미 한 상태입니다. 그냥 그 다음 거를 보면 되죠. 2항. 농식품 투자조합이 해산하면 업무집행조합원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 외의 자를 청산인으로 선임할 수도 있는데 1번에 따르면 조합의 규약에 다른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업무집행조합원이 청산인이 되는 기본 구도로 가는 게 맞죠? 1번 정답이네요. 바로 정답 체크하고 넘어가셨으면 됐습니다. 자, 하나만 더 봅시다. 2번. 투자관리 전문기관은 유한책임조합원이 될 수 있지만 이거 조합원 자격이니까 좀 전반부에 있을 것 같습니다.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는 없다. 자, 투자관리 전문기관 첫 번째 조의 1항에서 이와 같은 자가 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투자관리 전문기관 조합 결성 주체가 될 수 있죠? 일단 체크했고 2항 제1항에 따른 조합은 그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1인 이상의 조합원 이하 업무집행조합원이라고 합니다. 자, 업무집행조합원과 출자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조합원 이하 유한책임조합원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그중 1위는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조합은 이것과 이것으로 구성한다.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업무집행조합원과 유한책임조합원. 이 중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고 했습니다.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있는 것 제1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관리 전문기관 될 수가 있죠. 업무집행조합원 될 수가 있습니다. 2번 바로 틀렸죠? 네, 바로 틀렸습니다. 자, 나머지 것들 마찬가지 방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5번만 더 추가로 봅시다. 5번이 좀 긴 편이니까. 농식품 투자조합의 자산이 출자금 총액보다 적어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조합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만으로 농식품 투자조합은 해산한다. 해산 관련된 규정이니까 맨 마지막이겠죠. 자, 관련돼가지고 추가적으로 자산이 출자금 총액보다 적어 업무 계속 수행 어렵습니다. 조합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만으로 해산하는 것이 맞는가? 마지막 조. 자, 일단은 해산 사유 중에서 3호에 해당하는 거죠. 3호에 해당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 경우 조합원 총수의 과반수와 조합원 총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네. 조합원 총수의 과반수 플러스 조합원 총지분 과반수 두 동의를 다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5번은
조합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만으로 얘만으로 된다고 했으니까 틀렸죠. 그래서 두 가지가 다 갖춰져야 됩니다. 자, 3번 문제 이렇게 마무리 짓고 4번은 또 왜 없니? 4번이 이게 지금 3번이 아니고 4번이었죠. 제가 번호를 잘못 매겨놨었군요. 예. 5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5번 문제. 날짜 처리를 하셔야 되는 조금 까다로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많이 봐왔어요. 많이 봐왔기 때문에 여기 규정에 나와 있는 각각의 민원의 종류에 따라서 뭐 7일이 된다, 그 다음에 뭐 10일이 된다, 뭐 이런 것들 잘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보기를 먼저 살짝 보면 기억 A 부처는 8월 7일 월요일 16시에 건의 민원을 접수하고 8월 21일 월요일 14시에 처리하였다. 이게 발문에서 묻는 것처럼 정해진 기간 이내에 처리한 것이 맞는가 판단해야 됩니다. 건의 민원입니다. 건의 민원이니까 건의 민원 찾습니다. 건의 민원은 10일 이내에 처리해야 된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10일 이내라는 게 접수를 한 날 초일에 포함을 하는 것인가 이런 게 좀 고민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조만 가지고는 요거는 바로 판단 안 되고요. 두 번째 조를 봤더니 이제 이 규정이 나옵니다. 두 번째 조 민원의 처리 기간을 즉시로 정한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시간 단위로 가고요. 일단 넘어갑시다. 이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시간 단위로 가고 사망 6일 이상이죠. 7일이면 6일 이상이니까 이 경우에는 1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에 산입을 합니다. 자, 첫날 산입을 하니까 기억 같은 경우 8월 7일 월요일 시간은 16시 좀 늦은 시간이지만 이거 계산할 필요 없죠. 7일 포함입니다. 7일 포함해가지고 11일이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8월 7일에 건의민을 접수했고 10일 안에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또 봐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마지막 사항 보면 공휴일과 토요일은 민원의 처리 기간과 실지조사 기간을 산입하지 않아야 합니다. 처리 기간만 일단 생각하면 됩니다. 요 건의민원 같은 경우는 그러면 10일인데 그 10일에 공휴일과 토요일은 포함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더 날짜가 뒤로 밀리겠죠? 네, 요거를 이제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각주를 보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시간 단위이기 때문에 괜찮고 마지막 세 번째 보니까 8월 7일이 월요일인데 8월 15일 화요일은 광복절 그 다음에 일요일 공휴일이라고 설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과 공휴일 요 녀석들이 이제 반영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달력식으로 계산을 하셔도 되고 지금 기억에서 8월 7일부터 해서 8월 21일입니다. 그러면 8월 7일도 포함해가지고 8월 21일이면 며칠 된 겁니까? 15일 지난 거죠. 15일 지난 겁니다. 8월 7일도 포함해가지고 보면 14가 더해진 건데 8월 7일 포함해야 되니까 15일이죠. 월요일 그러면 15일 지난 겁니다. 15일에 여유가 있는 건데 이 중에 이제 공휴일과 토요일 빼주셔야 되죠. 8월 7일이니까 8월 14일이 또 월요일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8월 21일이 또 월요일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중간에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게 며칠이 나옵니까? 이때 토요일, 일요일 있겠죠. 그 다음 화요일에 광복절 나오겠죠. 그 다음 또 뒤에 가다가 여기 또 토요일, 일요일 나오겠죠. 그러면 딱 10일이 이날이 됩니다. 21일 월요일 딱 10일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0일째인 21일 안에 처리하면 됩니다. 그 날에 처리하면 됩니다. 14시에 처리했으면 업무 시간 내에 처리한 거니까 괜찮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니은 B 부처는 8월 14일 월요일 13시에 고충민원을 접수하였습니다. 고충민원은 세 번째 7일 이내에 처리해야 됩니다. 단 고충민원의 처리를 위해서 14일의 범위에서 실지조사를 할 수가 있고 이 경우 실지조사 기간은 처리 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지조사 기간은 배제하고 더 뒤로 또 연장이 될 수가 있는 거겠죠. 7일 기본 14일의 범위에서 실지조사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니은 8월 14일 월요일에 고충민원 접수를 받았습니다. 중간에 10일간 실지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요거까지 해가지고 실지조사 기간까지 추가해가지고 자, 고충민원 같은 경우는 며칠이었습니까? 7일입니다. 7일. 그 다음
실질조사 기간 10일 포함시켜가지고 실질적으로는 17일 여유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이건 좀 간격이 깁니다. 9월 7일 목요일 10시에 처리한 것이 괜찮은 것인가? 8월 14일 월요일입니다. 이건 아까랑 똑같은 식으로 가면 되는데 월이 바뀌기 때문에 조금 주의하셔야 되죠. 그러면 이제 29, 30, 31일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 9월 1일 요 녀석이 금요일이 되겠죠. 그 다음 2, 3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가 7일이 됩니다. 요거는 뭐 이제 요 달력 패턴으로 쭉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봅시다. 17일이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본 것처럼 8월 14일부터 시작했으니까 일단 요 날 빠집니다. 그 다음 쭉 가다가 여기 토일 빠지죠. 여기도 똑같이 가면 되죠. 토일 빠지고 토일 빠지고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빠질 건 없습니다. 그럼 이제 남아있는 날수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요것도 초일 산입합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주 같은 경우는 3일 빠지니까 4. 얘는 5 남고 여기도 5 남습니다. 그 다음 여기까지 갔을 때 17일입니다. 하나, 둘, 셋. 이날이 마지노선이죠. 6일에는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9월 7일 10시에 처리했으면 땡! 자, 기억 들어가고 니은은 빠지는 거 보면 2번과 4번 그러면 이제 리을만 보면 되겠죠? 네, 리을만 보면 되는데 이건 다 봅시다. 이건 이제 좀 다른 방식으로도 접근되니까 디귿 C 부처는 8월 16일 수요일 17시에 기타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자, 기타 민원. 기타 민원은요. 기타 민원은 맨 마지막 즉시 처리합니다. 그럼 즉시 처리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 것인가? 즉시라는 것은 다음 조에 나와 있는 것처럼 3근무시간 이내에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3근무시간이라는 건 업무시간 내 3시간에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업무시간 내 3시간이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가는가? 요거는요, 지금 2항과 연동시켜서 보시는 게 맞습니다. 민원의 처리 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접수시각보다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데 1일은 8시간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7시에 이와 같은 기타 민원을 받았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날 업무시간은 18시에 끝나니까 3근무시간 이내면 요날 당장은 그 마지노선이 아니죠. 그 다음날 9시부터 시작했으니까 11시까지 이렇게 계산하면 될 것이고, 자, 이제 다시 디귿 8월 16일 수요일 17시에 기타 민원 접수했습니다. 그러면 3근무시간 이내니까 그 다음날 11시 17일 11시까지 처리하면 됩니다. 범위 안에 처리했죠? 괜찮습니다. 마지막 리을 D 부처는 8월 17일 목요일 11시에 제주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질의민원을 접수했습니다. 제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질의민원입니다. 질의민원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제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것은 4일이에요. 4일이면 5일 이하니까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8월 17일 목요일 11시에 제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질의민원을 접수했습니다. 그러면 8월 17일 11시 4일입니다. 4일. 시간 단위로 가야 돼요. 자, 그러면 8월 18일 금요일 11시. 요게 딱 1일치죠. 자, 그 다음은 토요일, 일요일이니까 21일이 아까 월요일이었습니다. 월요일 11시가 2일차. 그 다음 22일 화요일에 11시가 3일차. 23일 수요일에 11시까지 처리하면 되죠. 그래서 20일 화요일에 14시 처리는 괜찮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4번이 정답인 게 도출이 되겠습니다. 자, 전반부에서는 얘가 제일 까다로운 문제였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그래도 또 이제 간단하게 처리됩니다. 6번 문제 가봅시다. 병렬적이겠죠? 그래서 바로 봅니다.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1번 감사원장은 국가공무원 총정원에 포함된다. 일단 감사원장과 국가공무원 총정원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첫 번째 문단에서 국가공무원 총정원이라는 개념은 첫 번째 문단에 바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문단에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정무직 공무원에 누가 포함되는가 쭉 설명해 주는데 이 안에 감사원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감사원장이 국가공무원 총정원에 포함이 되는 건지는 이건 좀 더 봐야 돼요. 자, 국가공무원 총정원이라는 것은 어디에 등장하는가? 조금 더 가서 3문단
정무직 공무원은 재산 등록 의무가 있으며 병력사항 신고 의무도 있다. 한편 국가공무원법상 정무직 공무원은 국가공무원의 총정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1번 틀렸죠? 두 번째, 조례로 정무직 공무원을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자, 조례 키워드 찾으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에는 조례라는 개념이 등장하지 않으니까 바로 두 번째 문단으로 들어가서 두 번째 문단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하는 정무직 공무원 중에는요. 3항에 보시면 고도의 정책 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지정하는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번이 정답이네요. 깔끔하게 2번 고르고 그냥 넘어가셨으면 됐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국가공무원법상 정무직 공무원의 임명에는 국가공무원법상 정무직 첫 번째 문단이었죠. 모두 국회 동의가 필요한 게 맞는가? 이 정무직 공무원에는요. 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도 있고요. 임명할 때 국회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도 있고 뭐 이런 공무원도 있어서 모든 사람이 다 국회 동의를 필요한 게 아니죠. 금방 판단될 겁니다. 자, 그 다음 4번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은 재산 등록 의무가 있으나 병력사항 신고는 의무는 없다. 이거는 아까 다른 거 보다가 이미 체크했을 겁니다. 여기 있었죠. 정무직 공무원은 재산 등록 의무와 병력사항 신고 의무 둘 다 가집니다. 이제 문제는 뭡니까?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이 과연 정무직 공무원인가인데 요거 여기 첫 번째 문단에 있습니다. 두 개 다 의무가 있는 거죠. 마지막 5번 정부부처의 차관은 정부 관료 집단의 일원이지만 정책 집행의 법적 책임은 지지 않는다.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었던 4문단에서 네, 여기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 이것까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차관이라는 것은 다시 앞쪽에서 예,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7번 문제인데요. 7번 문제부터는 이제 좀 스타일이 바뀌었습니다. 7번. 자, 세 가지 출산 장려를 위한 경제적 지원 정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A안, B안, C안 세 가지가 있고요. 일단 요거는 그냥 하나씩 다 자세하게 체크하기보다는 보기에 나와 있는 구체적인 어떤 그런 상황에 맞춰가지고 분석 들어가 봅시다. 자, 기억. 18세 이하 자녀 3명만 있는 가정의 경우 지급받는 월 수당액은 A안보다 B안을 적용할 때 더 많다. 18세 이하 3명이 있는 경우에 지급받는 월 수당액 비교하는 겁니다. 자, 봅시다. A안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 수당을 매월 지급하되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명이니까 괜찮죠? 자녀에 대해서 첫째와 둘째는 각각 15만원, 셋째는 30만원, 넷째부터는 45만원씩의 수당을 해당 가정에 지급합니다. 많이 나올수록 수당을 더 많이 받는데 요거 받아가지고 뭐 편안하게 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첫째, 둘째 15만원, 셋째는 30만원이니까 3명 다 합하면 매월 60만원. B.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의 수당은 매월 지급하되 다만 자녀가 18세를 초과하더라도 재학 중인 경우에는 24세까지 수당을 지급한다. 요거는 반영이 안 되겠죠? 첫째와 둘째는 각각 20만원, 셋째는 22만원이니까 다 합하면 62만원이어서 이쪽이 더 큽니다. 기억은 맞는 말이죠. 두 번째 니은. A안을 적용할 때 자녀가 18세 이하 한 명만 있는 가정은 월 15만원의 수당으로 지급받는다. 지급받을 수 있습니까? 자녀가 둘 이상이어야 돼요. 안 되죠. 이건 금방 판단될 거라고 봅니다. 디귿. C안의 수당을 50% 증액하더라도 중학생 자녀 2명만 있는 가정은 A안보다 C안을 적용할 때 더 적은 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자, 중학생 자녀 중 2명 14세 15세입니다. 자, 이런 가정에 대해서 C안의 수당을 C를 50% 증액합니다. 요거 가지고 이제 A와 C를 비교를 해야 됩니다. 자, A안 18세 이하 자녀 2명이면 일단 받을 수 있습니다. 14세, 15세니까 뭐 다른 추가적인 거 없죠? 각각 15만원입니다. 30만원 받죠? 30만원. 그 다음 C안. 자녀가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만 해당 가정의 수당을 매월 지급합니다. 중학교에 아직 다니고 있으니까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3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는 3세 미만의 자녀 1명당 10만원을
3세부터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첫째와 둘째는 각각 8만원, 셋째부터는 10만원씩. 중학생 자녀의 경우 일률적으로 한 명당 8만원씩 해당 가정에 지급합니다. 요게 이제 50%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12만원 받는 게 되죠. 한 명당. 한 명당 12만원이니까 두 명이면 24만원입니다. 따라서 이쪽이 더 큽니다. A안보다 C안을 적용할 때 더 적은 월수당을 지급받는다. 디귿 맞는 설명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기억, 디귿 딱 요렇게 1번이 정답이 바로 되죠. 니은은 빠져야 되니까. 리을 C안을 적용할 때 한 자녀에 대해 지급되는 월 수당액은 그 자녀가 성장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특징이 있답니다. 이게 아닌 거 이미 확인됐죠. 제일 첫 번째 시기 때는 한 명당 10만원. 그 다음부터는 8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중학생이 되면 또 8만원이에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특징 확인 안 됩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딱 봐도 이제 금액 계산하는 계산형 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창렬이가 결제할 최소 금액은 얼마인가? 자, 물건을 구입하는데요. 이번 달에 인터넷 면세점에서 가방, 영양제, 목베개를 각 한 개씩 구매를 합니다. 각 물품의 정가와 이번 달 개별 물품의 할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가, 할인율, 표 나와 있고요. 첫 번째, 이번 달 개별 물품의 할인율은 자동 적용됩니다. 요거 그냥 그대로 적용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가방 같은 경우는 10% 할인되니까 135달러. 영양제는 30%나 할인되네요. 70달러. 목베개 10% 할인되니까 45달러. 다 합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250달러 나오죠? 네, 그래서 다 합하면 일단 250달러입니다. 자, 그 다음 이번 달 구매하는 모든 물품의 결제 금액에 대해 합했을 때 20%를 일괄적으로 할인받는 이달의 할인 쿠폰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요 녀석에 대해서 이제 20% 할인이니까 20%면 50달러죠? 빼면 200달러 나올 건데 이번 달은 쇼핑 행사가 열려 결제해야 할 금액이 200달러를 초과할 때 2만원 추가 할인 쿠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0달러를 초과할 때 2만원 할인 쿠폰, 추가 할인 쿠폰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 두 가지가 문제죠. 이달의 할인 쿠폰을 사용해버리면 200달러가 딱 돼버리기 때문에 거기다가 추가로 2만원 할인 쿠폰 사용 못합니다. 그러면 요거를 적용하지 않아야지 2만원 할인받는 쿠폰 사용할 수 있는데 얘를 적용하면 얼마가 됩니까? 1달러당 1000원이니까 2만원이면 20달러 할인되는 겁니다. 즉 얘를 적용하는 결과는 230달러가 되고 얘를 적용하면 200달러가 됩니다. 자, 그래서 개별 물품 할인 먼저 받고 이달의 할인 쿠폰 사용하고 2만원 추가 할인 쿠폰 순서로 적용하는데 요렇게 되거나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과는 이미 다 확인했습니다. 얘죠, 얘. 예, 그래서 20만원이 됩니다. 환율은 뭐 금방 계산될 겁니다. 자, 그 다음 9번 문제입니다. 9번 문제가 이게 자칫하면 뭐 헷갈리기 쉬운 그런 문제였어요. 생각보다 정답률이 높지 않은 문제였는데 사실 이거랑 비슷한 게 좀 옛날 기출이죠. 2014년도 정도에 나왔었던 온스, 젖소의 마리수, 그 다음에 갑자기 이제 하나가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중세시대 명예 벌금, 명예 가격이라는 것과 실제로 어떤 뭐 상해나 누군가를 죽였을 때 매기게 되는 벌금 이와 같은 것들을 계산을 해가지고 환산을 해야 되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얘도 그와 같은 이제 환산 비율을 따져야 되는 스타일의 문제였죠. 자,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것은 일석입니다. 일석은 몇 승인가? 첫 번째 문단을 보시면 일석이 없어요. 요 돌석자가 들어간 일석자가 없고 일석은 여기 등장합니다. 오늘날 일석은 일종에 비해 일두가 적다. 요거는 일종과 일두의 요런 이제 수치가 나와줘야 되겠죠. 승으로 환산된 수치가 나와줘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문단. 옛날 도량에는 두, 구, 부, 종 등이 있었다. 1두는 4승인데 4두가 1구고 4구가 1부이며 10부가 1종이다. 1종부터 갑시다. 1종이 제일 지금 단위가 크죠. 1종이면 10부입니다. 1부는 4구입니다. 그래서 49가 되죠.
그 다음에 1구는 4두입니다. 그러면 162가 되겠죠? 그 다음에 1두는 4승이니까 640승이 되겠죠? 뭐 간단합니다. 두 번째 문단. 오늘날 도량은 옛날과 다소 달라졌습니다. 지금의 1승이 옛날 1승에 비해서 4배가 됐습니다. 가치가 4배가 뛰었어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1두가 4승인데 근데 지금 얘가 가치가 뛰었다는 것은 이제 4승이 1두가 되는 게 아니라 1승만으로도 1두가 되는 거죠. 1승만으로도 1두가 됩니다. 그래서 옛날의 1두와 같아졌다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즉 오늘날로 바뀌게 되면 1두 이꼴 1승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날 4구는 일부로 옛날과 같지만 일부 4구 똑같죠? 4승이 1구가 되며 왜 4승이 1구가 되는가? 4승이 1구가 되며 승 어디 갔어 승? 여기서 1구가 4두였는데 1두가 1승이니까 요 1대 4의 비율 관계에 뭐 그대로 반영된 겁니다. 바뀐 게 없어요. 그 다음에 1부는 자, 이 부는 1두 6승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요 두자가 한자가 다르죠. 한자가 달라졌습니다. 요거를 놓치면 그냥 아무것도 안 돼요. 아까 옛날 도량에서 사용됐던 두는 요거는 말두자를 씁니다. 말두자. 근데 여기 들어간 두는 콩두자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자가 서로 다르구나라는 것을 놓치지 마셨어야 됩니다. 자, 오늘날에는 일부가 1두 콩두자를 써서 1두 6승이랍니다. 자, 그러면 아까 봤었던 요 흐름에서 옛날 거에서 실제로 640승이 이제 어떻게 바뀝니까? 160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옛날에 있었던 두라는 것은 이제 필요가 없어요. 승으로 표시해도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160승이 되는 겁니다. 1부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부는 16승입니다. 1부는 16승이야. 이렇게 이제 도출할 수 있겠죠. 10부가 160승이니까 1부는 16승인 겁니다. 그랬을 때 오늘날 이 1부를 콩두자를 써가지고 다시 다르게 표현하면 1두 6승인데 이게 같은 수치가 되는 거죠. 그러면 6승 빼면 1, 2는 10승이죠. 10승. 네, 1두는 10승이라는 게 이제 도출이 됩니다. 그 다음 1종은 16두가 된다. 이 두자는 계속해서 콩두자를 씁니다. 1종은 10부. 10부 하면 네, 16두가 된답니다. 그래서 1종과 이제 16두 1종은 16두 요거는 요 두로 그냥 계속하면 되니까 160승이 되는 거죠. 1종은 160승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목표 1석. 1석은 1종 마이너스 1두입니다. 1종은 160승, 1두는 10승이니까 150승이죠. 그래서 150승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다른 것보다 옛날 도량에서의 말두자를 쓰는 두자와 콩두자를 쓰는 두자, 요게 차이가 한자의 차이에서 바로 딱 보여야 되는 거였어요. 이것만 보이면 사실 이 비율을 따지는 것 자체는 아주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요 녀석 때문에 요 차이를 처음에 간파를 못하면 도대체 뭐가 어떻게 꼬인 거냐 이런 혼란에 빠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 10번 문제로 들어갑시다. 자, 10번입니다.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1차 투표와 2차 투표에서 모두 B안에 투표한 주민수의 최소값은 얼마인가? 자, 일단 이 발문에서 묻고 있는 것은요. 1차, 2차 투표에서 모두 B안에 투표한 주민수의 최소값입니다. 이런 어떤 그런 범위 설정이 된 상태에서 어느 한쪽의 최소값을 물어보면 이거 뒤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1차 투표, 2차 투표에서 모두 B안에 투표한 주민수의 최소값을 묻고 있다면 그럼 반대로 1차 투표에서는 B안에 투표했지만 2차 투표에서는 B안에 투표하지 않은 주민수, 그 다음에 1차 투표에서는 다른 데 투표했는데 2차 투표에서는 B안에 투표한 주민수가 있겠죠. 그걸 합한 녀석의 최대값을 구하면 반대로 이쪽을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겠고, 자, 이제 가봅시다. 공공마을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주민 100명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주민들에게 사업안 ABC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고요.
사전자료를 바탕으로 1차 투표를 한 후 주민들끼리 토론을 거쳐 2차 투표로 최종안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갔습니다. 1차 투표, 2차 투표 모두 투표율은 100%였고 무효표 없고 투표 결과는 다음과 같은데 빈칸이 있습니다. 일단 빈칸부터 채워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문단. 1차 투표와 2차 투표에서 모두 A 안에 투표한 주민은 20명이었습니다. 2차 투표에서만 A 안에 투표한 주민은 5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1차 투표 때 A 안 투표했었던, 선택했었던 30명 중에서 20명이 그대로 가겠죠. 20이 그대로 갈 겁니다. 그 다음, 다른 1차 투표에서는 B나 C를 골랐다가 2차 투표에서만 A 안에 투표한 주민은, 즉 이동한 사람은 5명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1, 2차 계속 A 안에 투표한 사람과 그 다음 넘어온 사람 합하면 25명이죠. 자,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여기에 들어갈 수치는 40명이라는 것은 금방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빈칸에 들어갈 수치를 찾아주시는 것은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채워진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발문에서 묻고 있는 1차 투표와 2차 투표에서 모두 B 안에 투표한 주민수의 최소값을 찾아야 됩니다. 일단은 1차 투표에 50명이 있었죠. B 안 50명이었는데 40명으로 줄어들었어요. 2차 투표. 그러면 10명만 빼면 되는가 해서 봤더니 40명은 선지 없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자, 이제 50명 중에서 이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최대 몇 명이 될 수 있는가를 골라주면 되겠죠. 50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 중에 2차 투표로 가가지고는 A안 투표하고 그 다음에 2차 투표에서 C안으로 투표하고 이런 인원들을 추가적으로 설정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A안 관련돼서 B안에서 넘어올 수 있는 사람의 최대치는 5명이 된다는 게 바로 보이죠? 1차에서부터 계속 넘어온 사람이 이미 20명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5명만 다른 안에 찍었다가 넘어온 사람입니다. 그게 전부 다 B였다고 가정을 해볼 수 있죠? 전부 다 B. 그러면 5명 빠집니다. 그 다음 C. C 같은 경우는 어떤 이런 추가적인 1차 투표에서 2차 투표로 넘어갈 때 선택이 안 바뀐 사람은 몇 명이다. 이런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극단적으로 어떤 상황까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요 20명이 바람에 갈 때처럼 싹 다 다른 데로 갔다. 다 이런 식으로 넘어갔다. 그러면 1차 투표에 20명 전부 다 B안으로 넘어가고요. 나머지 요 35명 2차 투표는 전부 다 다른 안에서 넘어온 사람이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면 최대 몇 명이 넘어올 수가 있습니까? 자, 지금 여기서 5명 넘어갔고 여기서 넘어갔을 때 35명이 전부 다 넘어온 사람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10명만 2차 투표로 계속 온전하게 유지가 되는 거죠. 자, 한번 검증을 해봅시다. 여기로 35명이 전부 다 넘어갔습니다. 여기는 5명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10명이 있었겠죠? 그대로 유지한 사람 10명, C에서 넘어온 사람 20명, 그 다음에 A에서 10명 빠지죠? 10명 빠지죠? 그럼 딱 40명 맞춰지죠? 오케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10명이 최소다. 10명이 최소다. 밖으로 빠져나가는 사람이 최대가 되는 상황을 설정하면 뭐 금방 해결 가능한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10번 문제 처리가 된 상태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3시간만 더 하면 2020년도 기출문제 분석도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 과정은 다음 수업 때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고 오늘 문제들 중에서는 이 20년은 규정 문제 중에서 아까 그 몇 표 문제였습니까? 즉시 처리하는 거, 뭐 이제 시간 계산 문제 있었죠? 5번 문제 다시 한번 꼼꼼하게 분석해 보시기 추천드립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